아니나 다를까 블렌더 공식 홈페이지에 Making Flow in Blender라는 아티클이 올라왔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블렌더로 만든 장편 애니메이션 플로우는 현재까지 골든글러브 최우수 장편 애니메이션 상을 비롯해 60개 이상의 상을 이미 수상했고 다가오는 3월에 열릴 오스카상에서의 수상도 매우 유력한데요. 말도 안 되는 적은 제작비로 역대급 찬사와 함께 픽사와 디즈니의 작품들을 넘어서는 화제성을 몰고 오는데도 성공한 아마도 블렌더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이벤트로 기록될 이 시대 CG의 크리스토퍼 놀란, 이 시대 CG의 스티븐 스필버그, CG의 봉준호, CG의 살아있는 제갈공명, CG의 바웬사, CG의 스피노자, CG의 칸트, CG의 아우구스 아우렐리우스 데카르 쇼펜하우의 알렉산드리아 CG의 블렌더 유저이자 화제의 애니메이션 플로우의 감독 긴츠 질발로디스와의 인터뷰를 담은 이 아티클을 참치 액젓 2큰술 정도 추가하는 감각으로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온갖 종류의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그리는 2D 디지털 애니메이션으로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몇 편의 단편을 만든 후 제가 그림에 소질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3D로 스위칭했습니다. 3D에서는 모델링을 해놓고 카메라를 이리저리 배치하면 그림 못 그리는 단점을 커버할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당시 학교에서 배웠던 오토데스크사의 마야를 사용했었습니다. 첫 번째 장편 어웨이를 완성시키고 난 후 2019년에 블렌더로 스위칭하기로 결정했어요. 결정적인 이유는 리얼타임 뷰포트 렌더러 EV 때문이었죠. 저는 블렌더 2.8 알파 버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배우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결국 적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플로우의 애니메이터들도 대부분 일주일이 채 안 돼서 블렌더로 스위칭할 수 있었습니다. 블렌더의 EV 렌더러는 제게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왜냐하면 제 첫 번째 장편 애니메이션 어웨이도 마야에서 플레이 블라스트를 활용해서 제작되었기 때문인데요. 마야의 플레이 블라스트는 블렌더로 치면 뷰포트 렌더 애니메이션과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렌더링이 아니라 일종의 프리뷰, 미리 보기용 같은 거죠. 그걸로 최종 아웃풋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블렌더의 EV는 리얼타임 뷰포트 렌더링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더 발전된 방식으로 비슷한 워크플로우를 사용할 수 있었고 제 작업을 훨씬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속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렌더링 속도뿐만 아니라 파일 작업이나 조명 세팅, 전체적인 비주얼 스타일을 구축해 나갈 때에도 속도 있게 작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함께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예를 들면 카메라 앵글을 잡을 때 조명 작업도 함께 진행합니다. 조명에 따라 카메라의 위치와 씬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리얼타임 뷰포트 렌더링을 가능하게 해주는 EV는 저에게 아주 매력적인 도구였죠. 저는 몇몇 게임 엔진으로도 테스트를 해봤었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는 게임 엔진으로는 영화 제작에 적합한 워크플로우를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블렌더가 가장 이상적이었죠. 제가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그랬어. 전체 프로젝트는 약 5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시나리오를 쓰며 블렌더를 배우고 제작을 위해 드림엘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펀딩을 위해서 돈 많은 형님과 누님들을 찾아 헤매었었죠. 그때가 2019년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일부 자금을 확보했고 블렌더를 사용하는 다른 아티스트들 및 개발자들과 함께 코워킹 스튜디오 공간으로 이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마르틴 슈우피티스와 콘스탄틴스 비슈누비스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발음하기 어려운 분들은 영화 플로우에서 모든 물 효과를 담당했었던 두 분이신데요.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물 형님들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았던 게 당시에는 팬데믹 상황이었지만 초기에는 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기타치고 당구치고 했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았었습니다. 본격적인 제작에 돌입했었던 2023년에는 상황이 많이 안정되었었죠. 저는 플로우의 전체 워크플로우를 경험해볼 수 있는 약 1분 30초 길이의 짧은 파일럿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기본적인 수준이었지만 작업 프로세스를 테스트하기에는 아주 유용했습니다. 그 결과물로 첫 티저 영상을 만들게 되었었는데 이 영상은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이후 완전히 새로운 티저 영상을 제작해서 피칭에 활용했습니다. 2021년에는 컨셉 아티스트를 채용하고 팀 빌딩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애니메이틱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워크플로우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리거와 디벨로퍼를 영입해서 커스텀 스크립트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라트비아 스튜디오는 굉장히 작아서 모든 인원이 한 방에 옹기종기 모여서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인력 규모는 15명에서 20명 정도였지만 실제로는 프리프로덕션과 포스트 프로덕션 인력이 합쳐진 규모이기 때문에 한 번에 작업하는 인원은 보통 3명에서 5명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셋 드레싱 팀이 있었는데 제가 프리비주얼라이제이션을 디자인하면 팀원들이 식물, 소품, 그리고 인바이러먼트 디테일들을 추가하며 장면을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컨셉 아티스트들은 건물의 스케치를 그리고 그 건물의 구조들을 고민하면서 환경의 스토리텔링 요소들을 녹여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계획하고 작업한 것이 아니라 작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계획을 더 구체화시켜 나갔던 것이죠. 다른 팀원들은 툴을 디벨로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플로우에서
물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지만 물 효과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물 형님 둘이 모두 담당했습니다. 그 중에 한 형님은 블렌더에서 물 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애드온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한 형님은 보다 작은 스케일의 시뮬레이션, 예를 들면 물이 튀는 스플래시 효과 같은 것을 담당했고 스타일리시한 털과 깃털을 위한 테크닉을 리서치하며 쉐이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게다가 리깅도 하셨고 다른 팀원들과 함께 캐릭터 모델링 작업도 하셨어요. 잡부죠? 개잡부죠, 개잡부. 2022년에는 벨기에의 테이크5와 프랑스의 샤크러블러 프로덕션이 공동 제작사로 참여해서 사운드, 캐릭터 애니메이션, 그리고 영화의 추가적인 요소들을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캐릭터 및 파이프라인 TD, 그리고 체계적인 프로세스로 작업하는 애니메이터들을 팀에 확충하는 것은 영화가 요구하는 복잡한 작업들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돌아볼 때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인터내셔널 공동제작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영화는 2024년 칸 영화제에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서 첫 상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스토리는 잘 아시다시피 어떤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아예 사골로 우려먹는 재료가 되기까지 이르게 되었죠. 저는 블렌더를 혼자 온라인을 통해 배웠습니다만 경험이 많은 사람이 곁에 있었다는 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물 형님들이 블렌더 쌉 고수라 궁금한 점이 있을 때마다 물어보았습니다. 애니메틱을 제작할 때 사슴이 나선형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할 때가 있었는데 물 형님이 스크립트를 작성해 주셔서 편하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지오메트리 노드가 나오기 전입니다. 저는 시나리오 스크립트는 쓸 줄 알지만 블렌더 스크립트는 작성할 줄 몰라서 스튜디오에 물 형님들 같은 분들이 있다는 게 정말 소중했어요. 하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죠. 아직도 블렌더는 물론이고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 모르는 게 많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5년 전에 배운 것들을 잊어버리기도 하죠. 플로우는 모든 장면이 블렌더로 제작되었고 EV로 렌더링 되었습니다. 각 프레임의 렌더링 시간은 4K 해상도 기준으로 약 0.5초에서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라이트하죠. 저희는 렌더 팜을 사용하지 않았고 최종 렌더링은 제 PC에서 진행되었습니다. PC 타버릴 뻔했어요. 합성 작업 없이 모든 색상 조절은 블렌더의 쉐이더를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죠. 특이해 하여튼간에. 프리비즈나 애니메틱을 만들 때 저는 최대한 아삽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접근은 아이디어를 효율적으로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죠. 저는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이 아니라 콘티 없이 3D에서 바로 프리비즈 작업하는 걸 더 선호하는데요. 작업 속도도 빠르고 또 저는 카메라를 많이 움직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입니다. 가끔은 3D에서 대략적인 스케치 모델링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아주 기본적인 형태로만 덩어리감을 잡아놓습니다. 이렇게 러프하게 작업한 블렌더 파일들을 컨셉 아티스트에게 넘깁니다. 많은 배경 아티스트들도 블렌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 파일을 바로 넘겨받을 수 있죠. 보통은 처음부터 새로 모델링하지만 최소한 제 파일이 모델링될 엘리먼트 비율의 가이드라인 기능을 합니다. 가끔은 제 모델 위에 페인팅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처음부터 3D로 디자인하기도 합니다. 파일을 다시 넘겨받을 때 저는 오브젝트들을 씬의 중앙으로 이동시키지 말고 원래 위치에 그대로 두도록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면 파일을 다시 가져올 때 모든 엘리먼트들이 이미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죠. 정확하게. 프랑스와 벨기에의 애니메이션 팀이 이 과정에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해 주었습니다.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위한 추가 도구와 리그를 개발했고 씬을 최적화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했죠. 캐릭터와 인터랙팅하는 오브젝트를 제외한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씬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최적화된 에셋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대신 애니메이터들의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가져와서 원래의 무거운 씬에 다시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효율성보다는 직관성을 위해 좀 미련하게 작업하는 편이죠. 자랑이다. 라이팅 부분은 전적으로 제가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다른 작업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조명은 제가 책임졌습니다. 이 방식이 오히려 더 수월했고요. 제가 많은 작업을 직접 맡아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임포트되어 있는 큰 파일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 더 심플했습니다. 각 파일을 작업할 때 에셋들에 대한 추가적인 어저스트먼트를 하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팅 작업을 할 때 각 샷의 머티리얼들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밝게 만들거나 조금 더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작업들은 라이브러리 오버라이드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저는 데스크톱 PC와 맥북을 번갈아 사용했기 때문에 파일 간 작업 호환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운영체제를 스위칭할 때 렐러티브 파일 패스를 사용하더라도 링크된 에셋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링크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는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파일 안에 보관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느꼈어요. 작은 씬 파일은 압축 시 약 300MB 정도였지만 가장 큰 씬 파일은 압축 후에도 거의 2GB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효율적인 에셋 링크 방식을 찾을 수도 있었겠지만 프로덕션 기간에는 속도가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실험해보기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워크플로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말 아니다.
저는 블렌더 2.8 알파 버전이 개발 중일 때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팀이 합류했을 때쯤에는 2.9인가 3.0인가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블렌더의 주요 버전이 나올 때마다 업그레이드를 결정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인원이 적었고 파일을 공유하지 않아서 별 문제 없이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 독립적으로 파일 작업을 했었고 링크도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덜했죠. 저희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버전은 블렌더 3.6 버전이었습니다. EV 렌더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실히 개선이 되었지만 그뿐 아니라 지오메트리 노드와 다른 기능들이 업그레이드를 가치 있게 만들었어요. 물론 각 업데이트 전에 여러 테스트를 진행하고 파일을 열어보며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했었죠. 일부 기능에서 문제가 생기긴 했었지만 전반적으로 워크플로우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초기에는 팀 규모가 작아서 업데이트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2023년에 모든 애니메이터들이 작업을 시작하면서 3.3 버전 사용을 고수하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작업을 마친 후 제가 조명 작업을 진행할 때 3.6 버전으로 모든 것을 가져왔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나는 문제 없어. 몇 가지 애드온들을 사용했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지오스캐터였습니다. 지오스캐터는 식물이나 다른 인바이러먼털 엘리먼트들을 분포시키는 데 사용되는 인기 있는 스캐터링 애드온입니다. 또 다른 애드온은 애니메이션 레이어스였는데 이건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카메라 워킹 작업에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손으로 들고 찍는 듯한 핸드헬드 느낌의 카메라 움직임을 만들 때 아주 유용했었죠. 저는 정지된 샷, 제자리 걷기, 달리기를 위한 별도의 레이어를 만들었고 이를 필요에 따라 혼합하고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애드온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 버추 카메라도 테스트했었는데요. 저는 카메라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녹화하려고 주변을 걸어봤지만 너무 부정확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대신 키프레임을 설정하고 다양한 유형의 움직임을 레이어링하는 방법을 선호했습니다. 플루이드 시뮬레이션에서는 다양한 테크닉들을 결합해서 활용했는데요. 예를 들어 라지 스케일의 파도는 셀 플루이드를 사용했고 디테일들은 플립 플루이드로 추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다른 툴들로는 베지테이션 제너레이터, 레인 제너레이터, 그리고 카피 글로벌 트랜스폼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 제가 정말 블렌더를 좋아하는 점 중에 하나는 파일이 정말 빠르게 열린다는 겁니다. 사소한 부분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시간과 스트레스를 많이 절약해줍니다. EV 렌더러는 정말 훌륭하고요. 또 거의 모든 것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것도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많은 것들을 커스터마이징된 키보드 단축키를 활용해서 만들었는데 혼자 작업할 때는 정말 유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규모로 작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서 무언가를 시연할 때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어찌어찌해서 해결하긴 했어요. 그리고 블렌더는 커뮤니티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이 매우 많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튜토리얼들도 정말 많고요.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블렌더를 사용하면서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해결해 나갔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지만 한번 마음을 먹고 집중하면 결국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블렌더는 종종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작업하다가 어떤 문제점에 부딪히게 되지만 충분히 노력하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사실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Non-Photorealistic Rendering, NPR 워크플로우에 더 많은 집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랙티브하고 실시간 렌더링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영화제에 불려다니느라 지난 6개월 동안 블렌더에서 작업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저는 이미 제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고 그 프로젝트에서도 블렌더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저는 큰 스튜디오에서 작업한 경험이 없어서 빅 스튜디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작은 인디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큰 스튜디오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를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과 작은 팀에 가장 잘 맞는 워크플로우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컨셉 아트에 크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캐릭터를 3D로 직접 모델링하고 몇 가지 단계를 건너뛰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희 팀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여러 역할을 맡으며 작업을 효율적으로 줄여나갔고 모든 것을 각 부서별로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카메라와 조명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더 쉬웠고요. 이를 별개의 단계로 나누기보다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습니다. 작은 팀 덕분에 작업 과정이 더 유연하고 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장편 영화를 만들 때 저는 상대적으로 애니메이션이 쉬운 요소들로 이야기를 구성했습니다. 대규모 크라우드 씬이나 복잡한 이펙트는 아예 피했죠. 왜냐하면 결국 대부분의 관객들은 창작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필름메이커들이 툴 디벨로퍼들과 초기에 협업하여 어떤 부분이 도전적인지 어떤 부분이 쉬운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한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오히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텔링은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때로는 제약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 4명과 몇 개의 장소만 사용하기로 결정하면 더 강력한 창의적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몇몇 영화는 바로 이런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영화의 스케일이 크지 않아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긴 해도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의 순진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얼마나 어려울지 알았었다면 아마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도전 과제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냥 뛰어들어서 그 과정 중에서 해결해 나갔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그야말로 솔직 담백함이 갓 잡아 올린 화로의 마냥 생생한 인터뷰라 생각되는데요. 모쪼록 관심 있으셨던 분들의 입맛에 맞으셨길 바라면서 이미 평소 업로드되는 영상의 러닝타임을 훌쩍 넘겨버린 관계로 급에 어울리지는 않지만 유튜브 서버 용량 걱정을 핑계 삼으며 황급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